일단 먼저 안내 드리면요. 오늘 좀 간단하게 2차 세계대전의 이제 배경과 2차 세계대전의 히틀러를 중심으로 흐름을 조금 살펴볼 거고요. 좀 더 세부적이고 디테일한 내용을 원하시면 선생님이 이 영상 이제 올리게 되면 그 영상 댓글에다가 작년 거 그 했던 거 수업 내용들 좀 올려둘 테니까 작년에는 2차 세계대전을 약 한 달 정도, 4시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198페이지 먼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98페이지는 이제 파시즘 이야기부터 나오는데 교과서 한번 보시면 경제 기반이 약하고 식민지가 없거나 적은 이탈리아, 독일, 에스파냐, 일본 등에서는 대공황 전후의 경제 위기와 사회적 불안을 틈타 전체주의가 확산됐다라고 합니다. 일단 먼저 전체주의부터 살펴봅시다. 전체주의. 그럼 전체주의란 게 뭘까? 전체, 주의. 주의라니까 무슨 이즘이겠죠? 그럼 이즘이라고 끝나면 앞에 있는 것을 중시한다라는 뜻이었죠. 그럼 전체주의가 무슨 뜻? 전체를 중시한다. 전체를 중요시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하시면 개인보다 조직과 국가가 더 중요하다라고 보는 것을 우리는 전체주의라고 이야기를 해요. 즉 개인이란 것은 전체 속에서만 또는 조직 속에서만 또는 국가 속에서만 가치를 가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전체주의라는 겁니다.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 전체주의에서는요. 개인의 가치와 개인의 권리보다는 조직 전체의 이익을 훨씬 더 우선시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에 역사시험 이번에 빵점으로 만들 겁니다. 0점으로 만들 거예요. 대신 이 반 친구들 모두의 점수를 5점씩 올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0점으로 만들겠습니까? 물론 본인은 절대 아니라고 하겠지. 근데 저 옆에 있는 친구들 표정 봐봐. 너가 0점을 받기 원하는 표정 아니야? 그죠? 여러분들은 이 친구의 점수를 0점으로 만들고 여러분들의 점수를 5점씩 다 올리는 게 더 이득이죠? 그러면 자신 있게 올려달라고 할 수 있겠어? 아니라고 할 거예요? 유일합니다, 여러분들 반. 이 유일해요. 다른 반은 빵점 만들어버려요 이랬거든요. 어쨌든 개인보다는 조직과 국가 전체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거, 권리를 우선시하는 게 전체주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만약에 내가 이 손등을 한 대 딱 맞는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점수가 모두 다 100점으로 준다고 칩시다. 이 친구의 손가락을 너무 잔인한가요? 극단적으로 손가락을 잘랐어. 이 손가락을 자르면 여러분들에게 모두 100점을 준대. 역사 점수. 이 친구의 손가락 자를 거야? 아니요. 안 자르겠죠. 근데 여러분들 속으로는 말로는 못하지만 저 친구가 손가락을 잘랐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 거란 말이야. 즉 개인의 권리와 이익보다는 조직의 이익과 권리, 이익이 훨씬 더 중요시 여기는 걸 전체주의야. 그래서 여러분들 일본의 옛날 카미카제 자살 뚜껑대 아시죠? 그러니까 비행기를 타고 가는 거야. 자랑스럽게 가는 거죠. 돌아올 기름은 없어. 어떻게 하면 돼? 그 비행기를 가지고 그대로 뭐요? 추락하면서 폭격하면 되는 거야. 죽는 거야. 그러면 개인의 입장에서는 이 죽음이 이익이 아니지. 근데 그 사람들은 자랑스럽게 가. 국가의 이익. 그지? 국가의 이익이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전체주의의 반대말은 뭘로 볼 수 있어? 뭐 그렇죠. 개인주의 또는 자유주의. 이런 내용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보시면 이제 이런 나라들에게 전체주의가 확산됐다고 했어. 즉 대공황의 위기가 왔는데 식민지가 많지 않거나 경제 규모가 크지 않는 경제 기반이 약한 나라들에게 이 전체주의가 많이 퍼졌다라고 했죠. 왜 식민지가 없거나 경제 기반이 약한 나라들에게 이런 일이 퍼졌을까? 일단 먼저 대공황을 극복하는 방식부터 봅시다. 식민지가 많은 나라, 프랑스, 영국 이런 나라는 어떻게 대공황을 극복했지? 그죠. 식민지와 본국을 하나의 블록으로 묶어서 블록 경제, 즉 내 식민지는 내 물건만 팔겠다는 이 블록 경제를 통해서 위기를 극복했고요. 경제 기반이 짱짱한 또는 강력한 미국 같은 경우는 자국 내에서 소비를 증진함으로써 경제 위기를 극복해 나가기 했었다라고 봤습니다. 근데 그도 저도 아닌 이런 나라들한테는 경제 위기가 너무나 크게 왔다는 거지.
뭐 위기가 왔을 때 왜 전체주의가 퍼졌을까? 자, 봐봐, 우리 가짜 사나이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런 데서 막 너 개인주의야 이렇게 말을 하잖아. 그러면 왜 그렇게 뭔가 힘든 시기에는 개인이 혼자 살아남으려고 하는 걸 더 나쁘게 볼까? 이기적인. 그치, 이기적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 같이 힘들 때는 뭐다 더 공동체 의식이 더 솟아나게 되는 거야. 우리 수련회 같은 데 가면 힘든 일을 시키고 나면 모두 다 함께 공동체 의식이 생기고 뭔가 우린 하나라는 생각이 벌어지게 되는 거지. 물론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우리는 그걸 단결 공동체 정신이라고 말을 하죠. 근데 그게 너무 극심화되면 뭐가 되는 거야? 전체주의로 볼 수가 있는 거지. 즉 개인보다는 조직이나 국가가 훨씬 더 중요하게 보는 개념으로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셔요? 시기가 힘드니 우리 함께 하나다, 공동체다 이런 거에 좀 더 확산됐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무솔리니가 이끈 파시스트당이 정권을 잡았고요. 독재 체제를 수립하였고 독일에서는 대공황을 계기로 히틀러의 나치당이 국민의 지지받아 정권을 차지하였다. 즉 이탈리아와 독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고요. 그 다음에 밑줄 깎습니다. 나치당은요, 독일 민족의 우수성을 강조하고 유대인을 탄압하는 인종주의 정책을 펼쳤다. 그래서 이 인종주의 정책에 의해서 유대인 학살 이런 것들이 벌어지게 됐었던 거죠. 일단 국가별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첫 번째 독일, 이탈리아부터 봅시다. 이탈리아, 일본, 에스파냐, 독일. 이탈리아는요, 무솔리니가 했고요. 파시스트당. 이걸 우리는 뭐라 불러? 파시즘이라고도 부르고요. 일본은요, 군부가 지배했고요. 네, 군국주의. 군국주의가 뭐냐면 군대를 중심으로 대외 팽창 정책을 펼치려고 하는 걸 군국주의라고 부릅니다. 군대를 중심으로 이제 안에 있는 사회, 문화, 정치 이런 것들 모두 다 군대를 중심으로 하는 것을 군국주의라고 부르고요. 여기는 프랑코 세력이 지배하게 되고요. 여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누구? 그렇죠. 히틀러. 아돌프 히틀러가 이끄는 나치당. 나치즘이라고도 부르죠. 네, 그래서 이렇게 발생하게 되죠. 이 나라들은 전부 다 이제 어떤 특징을 갖고 있니 지금? 전체주의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의 이제 파시즘이 이제 오리지널을 보시면 돼요. 이제 파시오에서 발생한 이제 파시즘. 이 파시즘은요 학문적으로 정확히 뭐다라고 정의가 되진 않아요. 근데 전체주의적 특성, 그 다음에 뭐 민족주의적 특성도 좀 섞여져 있기도 하고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치즘은요 이제 다른 특징이 뭐냐면 이 독일의 이 전체주의 또는 파시즘이 다른 지역과 좀 다른 독일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인종주의를 이야기해요. 처음에 이 무솔리니의 파시스트당, 이 파시즘은요 인종주의를 별로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나치당에서는 이 인종주의를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또 알아두시면 좋을 개념이 사회유기체설. 세 번째로 같이 알아둔 개념이 레벤스라움. 레벤스라움이라는 겁니다. 일단 인종주의부터 볼게요. 인종주의라는 거는 인종의 우열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인종 간의 우열이 있다라고 보는 거야. 그래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고귀한 혈통이 아리아인, 즉 인도 유럽계 민족이고요. 그 혈통을 가장 잘 따르고 있는 민족이 게르만족이라는 거야. 그럼 가장 열등하거나 가장 우리가 제거해야 될 대상이 뭘로 봤어? 유대인으로 봤고요. 그 다음이 슬라브로 봤단 말이야. 즉 우리가 가장 우월하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뭘로 보냐? 유대인, 학살로 가게 되는 거지. 자, 봅시다.
저 인종주의에서는 이제 우생학이라는 개념도 같이 써요. 우생학. 생물학의 일종인데 처음 들어볼 겁니다. 우생학이란 말. 그죠? 왜냐? 저 때 이후로 다 사라졌거든요. 이제 어떤 느낌이냐면 두개골을 딱 이렇게 만져봐. 오, 너는 가장 게르만족, 즉 아리아인의 혈통이 가장 순수하게 잘 보존되어 있어. 너는 우월한 존재야. 합격. 너 높게 처음 봤고요. 딱 두개골 만져보고 너는 조금 많이 섞여 있어. 열등한 존재야. 라고 처리를 하기도 했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즉 사람을 이제 동물로 보고 이제 인종에 따라서 어떤 인종 좀 더 잘 보존되어 있는 건 우월하고요. 그렇지 않은 종족은 열등하다라고 봤던 거예요. 같은 게르만 안에서도. 그러면 장애를 가졌어. 내가. 그러면 아이를 낳으면 돼, 안 돼? 여기 입장에서는 안 되는 거야. 우리 혈통을 부정하게 만드는, 우리 혈통을 더럽히는 존재라고 봤다라는 거지. 이해되십니까? 이해돼요? 사회 유기체에서는 뭐냐면 사회가 움직이는 생물로 보는 거야. 생물. 그럼 생물은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돼? 좀 시간이 지날수록 성장을 하지. 즉 내가 어렸을 때 입었던 옷은 내가 다 커서 입을 수가 없어. 그러면 다 큰 우리 생물은 뭐가 필요해? 그에 맞는 옷이 필요하단 말이지. 국가를 유기체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 사회는 유기체야. 우리 사회는 점점 성장을 해요. 더 커져 나가요. 기존보다 더 넓은 영토가 필요하다는 거지. 이해됩니까? 그러면 우리가 더 넓은 영토가 필요한데 이 영토들에는 다 주인이 있어. 그럼 이 주인이 있는 땅을 어떻게 해? 뺏어야지. 우리는 우월한 존재니까. 즉 이제 다윈의 진화론까지 생각을 해봅시다. 약육강식. 약자는 먹히고요. 강자는 먹습니다.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다음 레벤스 라움이라는 건 뭐냐면 라움이란 말은 여러분 혹시 들어본 친구가 있을 건데 공간이라는 뜻이에요. 공간. 그래서 이거를 레벤스 라움이라는 거는 생활 권 또는 생활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개념을 잘 섞어봅시다. 사회 유기체에서 우리 사회는 생물이고요. 점점 더 성장해 나가고요. 그러면 뭐가 더 필요해? 더 넓은 영토. 즉 우리가 생활할 수 있는 레벤스 라움, 생활권, 생활 공간이 필요하다는 거야. 그럼 결국 뭘로 귀결되겠니? 결국 뭘 해야 돼? 전쟁을 해야지. 결국 끝에 가는 건 전쟁이야. 우리의 생활권, 우리 우월한 우리 민족이 살아갈 공간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은 전쟁으로 가게 된다라는 개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야, 그러면 보겠습니다. 인종주의 정책을 폈고요. 한편 에스파냐에서는 군부 세력이 공화국을 무너뜨리고 파시즘의 지원을 받은 프랑코 세력이 독재 정권을 수립. 일본에서도 군부가 정권을 잡고 군국주의를 강화하면서 대륙 침략을 본격화. 이 대륙 침략 어디를 말할까요? 미국이요? 조선은 이제 이미 침략했고요. 일본으로 나아가려고. 그래서 1937년 중일전쟁이 펴지잖아. 그래서 대륙 침략을 본격화하고요. 이제 만주부터 시작해서 이제 본토로 넘어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죠. 이들은 모두 강력한 독재 체제를 갖추고 국가와 민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전체주의를 내세우며 대공황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군비를 늘리고 대외 팽창을 했다.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 밑에 보시면 남자 두 아저씨가 나와 있죠. 전체주의의 특징이라고 해가지고 작년에 이 지문 그대로 이용해서 시험에 냈던 기억이 납니다. 출제가 됐던 기억이 나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파시스트의 국가 개념은 모든 것을 포괄하며 국가를 떠나서는 인간과 영혼의 가치도 존재하지 않는다. 즉 국가를 떠난 개인은, 조직을 떠난 개인은 가치가 있어 없어? 가치가 없다. 개인의 가치는 국가 안에서만 가치가 존재한다라는 말이야. 전체주의적 입장이라는 거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국민이 국가를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국민을 창조한다. 즉 개인과 개인의 합이 국가이며 조직이며 단체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조직과 단체가 국가가 그 개인을 만들어낸다라고 보는 거야. 매우 국가 또는 전체주의적 입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우리 2학년 10반이 1번부터 끝번호까지의 합으로서 2학년 10반이 구성되는 건데 2학년 10반이 있고 여러분들 그 안에서만 가치를 가지고요. 이 반이 학생을 창조한다. 즉 학교가 학생을 만들어낸다라고 보는 거야. 학생이 학교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으로는 조금 우리 개념이 좀 많이 다르죠.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관과는. 오직 전쟁만이 인간의 힘을 최고조에 이르게 하고 이에 직면할 용기를 가진 국민에게 고귀함을 부여한다.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오른쪽 히틀러로 갑니다. 민족주의 국가는 인종을
모든 생활의 중심에 두어야 한다. 국가는 인종의 순수한 유지를 추구해야 된다. 순수한 유지. 즉 아까 얘기했죠. 우리 막 우생학 같은 거 머리 만져보고 순수하지 못해. 열등해. 우월해. 좀 더 높게 쳐주고. 이해되시죠? 인종주의적 입장이에요. 말줄임표 있다가 자기가 병약하고 결함이 있는데도 아이를 낳는 것은 치욕일 뿐이다. 내가 순수하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내가 장애를 가졌는데 애를 낳는 것은 그러면 안 된다. 치욕일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독일 민족에 상응하는 영토를 이 지상에서 확보해야 된다. 즉 이 상응하는 영토란 건 뭐야? 그에 맞는 영토. 레벤스라움이 더 필요하다는 거지. 우리의 생활권. 그래서 우리는 독일 민족에 맞는, 즉 우리 독일 민족은 점점 더 성장해 가. 우월하게 더 성장해 가요. 그러니까 사회유지시설과 레벤스라움이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넘어갑니다. 199페이지입니다. 이제 이 전체주의 국가들, 이제 파시즘 국가들에서 봤고요. 이제 우리는 히틀러를 볼 거예요. 히틀러. 네, 히틀러를 볼 건데요. 히틀러를 중심으로 2차 세계대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볼 겁니다. 즉 우리가 볼 거는 2차 세계대전의 큰 맥락적 흐름이고요. 그걸 누구 중심으로 본다? 히틀러 중심으로 본다. 히틀러는요. 1889년에 태어나서 1900 몇 년에 죽었을까? 잘 생각해봐. 유추할 수 있어. 그러니까 문제된 거야. 전쟁이 언제 끝났죠? 우리 광복 언제 했어? 1945년 몇 월 며칠? 8월 15일 그때 일본이 무조건 항복하면서 광복했잖아. 그럼 전쟁이 언제 끝난 거야? 1945년. 1945년 8월 이제 일본이 마지막 항복하면서 2차 세계대전 끝이 났고요. 그 전에 이미 독일은 항복을 해요. 1945년 5월에. 항복하기 전에 자살을 한답니다. 히틀러가. 그래서 1945년. 충분히 유추 가능하죠? 그래서 히틀러는요. 1889년에 태어나서 1945년에 죽었고요. 1889년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납니다. 독일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스트리아 사람이에요. 오스트리아에 태어나고요. 이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나서 이 어린 히틀러가 꿈이 있었어.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일. 화가가 되고 싶었어요. 그림 그리는 화가. 왜 비웃어요? 화가 되고 싶을 수도 있죠. 화가 되는데 그림을 잘 그려요. 재능도 나쁘지 않았는데 이 친구가 잘 그린 그림이 뭐냐면 건물 그림. 이런 묘사하는 그림을 매우 잘 그렸단 말이지. 근데 그 당시에 인정받는 화가들은 그런 그림이 아니었죠. 추상화 쪽이나 이런 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그림 학원, 미술 학교에서 제안을 해요. 히틀러, 너가 여기는 좀 길이 아닌 것 같아. 그냥 혹시 건축하면 어떠겠니? 건축 기술을 배우면 어떻겠니? 그럼 너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말을 듣고 유학길을 떠납니다. 그러던 와중에 1914년 일이 발생합니다. 무슨 일? 그렇지, 1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해요. 여러분들이 히틀러라면 전쟁에 가 안 가? 왜 안 가? 지금 내 전쟁에 참전한단 말이야. 1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해요. 말단 병사로 참전해가지고 이 히틀러가 받는 임무가 뭐냐? 연락병입니다. 연락병. 즉 통신병이란 말이에요. 우리 1917 저번에 잠깐 봤죠? 맥켄지 대령님 하면서 뛰어가가지고 공격을 멈추세요. 이거. 그런 일을 했었단 말이에요. 연락병, 통신병. 일을 잘했나 봐. 재능이 좀 맞았나 봐. 인정받아요. 아직까지 크게 인정을 받지 못했던 히틀러가 이 군대에서 자기가 인정을 받고 있는 거야. 얼마나 좋습니까? 히틀러 개인한테. 지금 마음속에 뭐가 차 있어? 좀 순화해서 자긍심. 민족에 대한 자긍심이 차 있는데 내가 여기서 또 인정을 받고 있어. 위대한 게르만 민족, 독일 군대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단 말이야. 엄청나게 자긍심이 넘치는 거지. 그러던 와중에 새로운 임무를 받게 돼요. 어떤 임무였냐면 독일 노동자당이라는데 스파이로 가서 이 친구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감시 좀 하고 와라 라고 임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스파이로 잔입을 하고 갔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 적고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조금 패배주의적 또는 이제 자기 민족과 국가를 조금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는 말들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히틀러 마음속에 뭐가 차 있어?
자긍심이 꽉 차 있는데 그런 말을 듣고 참아? 못 참아. 딱 차고 일어나는 거야 이러고. 그래가지고 연설을 쫙 하는 거지. 여러분 히틀러 연설하는 거 봤죠? 막 쫙쫙쫙쫙 막 이러잖아. 엄청 열정적으로 해요. 엄청난 언변으로 이 사람들을 감화시켜서 박수를 딱 받는단 말이지. 그래서 이제 이 자리에 있었던 이 독일 노동자 당의 대표에게 스카우트 제의를 받아요. 너 우리랑 같이 한번 해볼래? 그래서 히틀러가 고민을 합니다. 고민을 해요. 그 고민의 결과가 어떻게 돼? 1919년 군인을 그만두고 독일 노동자당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이 가입을 하고요. 1년 만에 독일 노동자당을 장악을 해요. 어떻게? 뭘로? 언변으로. 엄청난 언변과 이 스킬로 장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당의 이름을 바꿉니다. 국가 노동자 독일 정당으로 바꾸어요. 국가 사회주의 독일 당으로 되죠. 이게 나치야. 이게 줄여서 이제 앞 글자 따가지고 나치가 되는 겁니다. 국가 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 나치로 변하게 되고요. 그러다가 이제 장악했잖아 저 당을. 그러다가 1920년대 초반에 이탈리아의 무솔리니가 로마 행진이라는 거래요. 로마 행진. 뭐냐면 자기들의 추종자들 검은 셔츠단을 3만 명을 이끌고 로마로 행진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때 이제 장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막 사회주의 계열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을 몰아내고 황제가 인정을 해서 한 방에 최고 권력자로 등극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걸 본 히틀러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나도 그렇지. 나도 할 수 있겠다 해가지고 1923년에 베를린을 향해 행진을 시도합니다. 베를린 근처도 못 가고 잡혀요. 바로 뭐해? 깜빵 가. 쿠데타를 일으킨 채로 감옥을 가고 이 감옥에서 무슨 책을 쓰냐? 나의 투쟁이라는 아까 우리가 히틀러 글 읽었던 그 책을 쓰는 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감옥에 오래 있지는 않고요. 나오고 나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런 방식으로 내가 국가 권력을 잡을 수가 없겠구나 라고 하면서 이제 정당 생활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1932년 대통령 선거를 나가요. 대통령 선거 나가고 어떻게 돼? 떨어져. 떨어집니다. 대통령 선거 낙선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나서 이제 눈에 띄었어. 엄청난 언변술로 사람들의 마음을 한번 휘어잡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의 얼굴 도장을 찍어 놓은 거야. 근데 저는 잘 생각해야 돼. 지금 시기는 이제 1919년 베르사유 조약에 의해서 독일이 지금 매우 힘든 시기야. 근데 그 사람들 마음속에다가 위대한 게르만 민족,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린 해낼 수 있습니다. 이런 소리를 하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어때? 좀 감화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다가 1933년 총리에 나가서 당선이 되게 됩니다. 총리. 여러분들 잘 생각해. 1학년 때 배웠던 사회 시간 잘 기억해. 우리는 1학년 때 의원 내각제와 대통령제를 배웠어. 그죠? 근데 지금 대통령도 나오고 총리도 나오고 헷갈릴 수도 있어. 잘 기억하고 있습니까? 없겠죠. 여러분들이 지금 8번째 수업인데 아직 한 번도 이걸 제대로 기억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딱 선생님이 2분만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심장은 좀 내려놓으시고요. 의원 내각제. 그 다음에 대통령제. 그 다음에 우리 3권 분립에 의해서 무슨 부 있는 거 아시죠? 행정, 입법, 사법. 그렇죠. 그러면 행정부, 입법. 행정은 무슨 일을 하는 거야? 법을 집행하고 국가를 운영하는 일을 하죠. 입법부는요, 법을 만드는 일을 합니다. 의원 내각제에서 행정부의 우두머리가 누구야? 총리입니다.
대통령제에서 행정부의 우두머리가 누구야? 대통령입니다. 우리나라에 어떤 거에 해당합니까? 대통령제에 해당하는 거지. 그럼 봅시다. 의원 내각제 총리와 대통령제 대통령은 행정부의 우두머리, 즉 수반으로서 역할을 합니다. 입법부에는 의원들이 있겠죠. 의원. 그래서 이제 총리와 대통령이 되는 과정이 약간 차이가 발생해요. 이 의원 내각제에서 총리는요. 의원 내각제에서 총리는 이 입법부의 의원에서 다수당의 대표가 총리가 되는 게 보통 관례입니다. 즉 우리가 여기서 봤을 때 여기서 총리가 됐다라는 것은 중앙 정계에 들어와서 총리가 됐다는 걸 알 수가 있죠. 히틀러가. 그래서 그 밑에 총리 밑에 장관들이 있지. 이 장관들도 다 의원들이 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런데 이 대통령은요. 의원이 가? 국회의원이 그만두고 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내가 갑자기 이렇게 수업하다가 안 되겠어. 난 꿈이 바뀌었어. 하면서 갑자기 다음 대선에 나갑니다. 국민 여러분 하면서 나가는데 돼버렸네. 그럼 난 뭐야 이제? 대통령 됐어. 나한테 대통령이야. 그래가지고 와 너가 그때 나 선거 잘 도와줬잖아. 하고 내가 너 교육부 장관 시켜준대. 그럼 돼 안 돼? 법적으로는 이상이 없죠. 물론 청문회에서 까일 겁니다. 안 될 거예요. 하지만 꼭 의원이 아니어도 대통령 밑에 장관들을 다 할 수 있다는 게 대통령제의 차이점이죠. 또 큰 차이점이 있어요. 대통령제에서 총리가 있어 없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요. 우리나라는 있죠. 우리나라는 총리가 있어요. 그러면 총리는 투표로 뽑아? 아니죠. 대통령이 임명하죠. 대통령이 오른팔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의원 내각제에서는 대통령이 있어 없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 없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의원 내각제인 나라들이 많이 영연방 국가들이 많죠. 왕이 있는 곳에는 대통령이 없습니다. 형식상으로 왕이 있는 국가, 즉 입헌군주국은 왕이 존재하고요. 그 왕이 이 총리한테 인가해줘서 권력을 이양받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잖아. 즉 국가의 상징, 국가의 외교 상징, 이게 왕이 역할을 하는 거야. 근데 왕이 없는 국가는 뭐가 있어? 대통령이 있는 거야. 대통령 실제 권력은 없어요. 그런 나라에서. 뭐만 있냐? 외교적인 행사의 사인 같은 거. 상징적인 역할만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두 구분점 아시겠습니까? 히틀러가 이 대통령에서 떨어지면 총리로 갔다는 이제 실제 권력을 잡았다라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총리가 되고요. 법을 하나만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이 법 하나만 만들어 주세요. 제 소원입니다. 무슨 법? 수권법을 만들어 달라요. 이 수권법이 어마어마한 법이야. 왜 그러냐 하면요. 수권법은요. 내각에서, 즉 내각이라는 건 총리와 그로 구성된 장관들을 이룹니다. 그 행정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행정부에서 법을 만들 수 있는 법이야. 삼권 분립에 어긋나지. 행정부이 만들어진 법을 집행하는 기관인데 법을 만들기도 하고요. 법을 집행도 합니다. 이거 뭐야? 왕이나 다를 바 없어. 독재 체제가 가는 거지. 독재 체제가 가는 거야. 그래서 히틀러는 이때 엄청난 이제 권력을 쥐게 되고요. 자기를 밀어줬던 세력들을 이제 살짝 팽하게 되죠. 그래서 1934년 이런 권력은 더 이상 이제 총리라만 부르기에는 부족하죠. 피러라고 합니다. 피러. 이걸 총통이라고 불러요. 우리 총통. 그래서 총통이라고 부릅니다. 즉 히틀러 총통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가 히틀러가 권력을 잡게 되는 과정입니다. 어렵지 않죠? 히틀러 생애부터 쫙 따라왔어요.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이제 199페이지로 가시면 첫 번째 줄 히틀러 집권 이유. 방금 이거야. 우리가 198페이지 아까 끝내고 199페이지 그 히틀러 집권 이후에 생략된 내용이 이 내용이란 말이지. 교과서가 너무 친절하죠, 여러분. 히틀러 집권 이후 독일이 국제연맹에서 탈퇴하고 재무장을 선언하여 유럽의 긴장이 고조됩니다. 즉 히틀러가 이제 집권을 하고요. 권력을 잡고요. 국제연맹에서 탈퇴를 해요. 국제연맹에 들어왔는데 얘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프랑스, 영국, 우리 군사력 10만 명이잖아. 이거 비율에 맞춰가지고 니네도 좀 줄이고 제한해라 라고 말을 합니다. 프랑스 입장에서 무슨 생각이 들어? 너네 군사력을 줄이고 제한하래. 무슨 생각이 들어? 그렇죠. 무슨 소리야? 우습죠. 그렇죠. 뭔 개소리야?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래서 독일과
독일이 제안한 내용을 영국과 프랑스 받아들이지 않고요. 이 독일은 이걸 핑계 삼아서 국제연맹을 탈퇴를 하고 재무장을 선언합니다. 그래서 1935년 징병제와 이제 공군을 부활하게 되죠. 징병제를 실시하고 공군을 부활하게 된다. 야, 일단 우리 1919년 1월에 있었던 베르사유 조약을 어긋나는 일이 있었어 지금. 그러면 영국과 프랑스는 독일을 어떻게 해야 돼? 복수를 해요? 뭐 제재를 해야겠지.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 화장을 하고 왔어. 화장을 하고 왔는데 다이쌤 한 말 안 하셨네? 그럼 다음날 무슨 생각도 해? 괜찮네? 좀 더 진하게 해볼까? 라는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근데 어겼는데 냅뒀습니다. 왜 냅뒀냐 하면 영국과 프랑스가 1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너무나 많은 희생을 겪었고요. 너무나 비참한 생활, 너무나 끔찍한 광경을 많이 봤기 때문에 더 이상 전쟁을 하고 싶지 않았어. 그냥 냅뒀습니다. 별일 있겠어? 하고 냅뒀어. 그러자 히틀러는요. 한번 선을 넘었는데 괜찮으면 조금 더 넘는 법이죠. 여러분들. 1936년에 라인란트라고 불리우는 비무장 지대가 있습니다. 이곳에 군대를 주둔하는 일이 발생해요. 물론 히틀러 이때 약간 신중했어요. 뭐라 그러면 바로 빼야지? 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때도 영국과 프랑스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풀 메이크업하고 왔는데 담임쌤이 그냥 본척만척 하고 있었단 말이야. 무슨 생각 들어 이제? 되네? 내일은 그냥 사복 입고 와볼까? 라는 생각도 들 거 아닙니까? 그래서 라인한테 군대를 주둔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고요. 이제부터 히틀러는 이제 조금 더 선을 시게 넘게 됩니다. 그래서 1938년 여기는 많으니까 한번 월별로 안 끊고 같이 보고 나중에 세계대전 전개할 때 한번 다시 쫙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히틀러 시점이니까. 처음에 오스트리아를 병합합니다. 오스트리아 황제한테 말을 해요. 야, 너네 우리랑 합병하자 라고 말하죠. 오스트리아 황제 입장에서 뭐라고 들리냐면 너네 나라 내 나라고 들리는 일이야. 주겠습니까? 안 주지. 그러면 우리 국민한테 한번 물어볼게, 투표 한번 해볼게 라고 하는데 히틀러가 바로 탱크 밀고 들어와 버려. 열렬한 환영을 받으면서 군대를 환영합니다. 시민들이. 이상하지 않아? 자기 나라에 외국 군대가 들어오는데 환영을 해준대. 뭐에 영향일까? 민족주의. 그래갖고 오스트리아를 병합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체코슬로바키아라는 데가 나라가 바로 아래에 있어요. 거기에 게르만족이 많이 사는 지역이 있는데 그곳을 병합하려고 시도를 해요. 근데 이걸 보니까 영국과 프랑스가 이거 살짝 놀라가지고 얼른 우리 얘기 좀 하자. 자꾸 우리 얘기 좀 하게 해서 독일의 뮌헨에서 모여입니다. 그래서 영국, 프랑스, 독일들이 모여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체코슬로바키아 땅 우리가 이만큼 줄 테니까 이것만 먹고 그만하자 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것만 먹고 그만해 독일 라고 하는 게 되는 겁니다. 체코슬로바키아인데 체코슬로바키아 회의장이 없어. 근데 체코슬로바키아 이 물건 야 내가 너 이거 줄게. 너 이것만 받고 이제 그만하는 거야. 여기까지만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야. 가만히 있던 체코슬로바키아 무슨 생각이 들까? 어이가 없죠. 어쨌든 체코슬로바키아 일부를 병합해줘. 히틀러 입장에서 무슨 생각이었을까? 내가 이만큼 하는데 너희들이 별 제재가 없어. 그럼 좀 더 대담해지겠지. 좀 더 대담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독일이 있고요. 소련이 여기 있고요. 여기가 프랑스가 여기 있습니다. 그다음에 영국은 이제 위치적으로 여기 위에 있겠죠. 옛날에 1차 세계대전 시 요만큼 해갖고 동부전선, 서부전선에서 독일이 엄청 힘들었던 기억이 있잖아. 그 악몽을 깨고자 독일과 소련이 서로 하나의 약속을 맺어요. 독소 불가침 조약. 독일과 소련이 침략이 불가능한 조약이라는 겁니다. 즉 우리 둘이 싸우지 말자라고 하는 조약이에요. 그리고 이하 사이에 폴란드라는 국가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사이좋게 우리 폴란드 절반씩 나눠 먹자 라고 해서 절반씩 나눠 먹습니다. 물론 폴란드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폴란드가 상호
상호 방위 조약을 맺었습니다. 서로를 지켜주고자 하는 약속이야. 누가 누구 지켜주겠다는 거야. 실제적으로는 영국과 프랑스가 폴란드 너 무슨 일 터지면 형들이 갈게 도와줄게 라고 있었어요. 그러나 독일과 소련이 폴란드 쳤을 때 영국과 프랑스가 선전포고납니다. 야 전쟁이야 너네 라고 하면서 군대는 안 보내요. 몇 달 동안 아무런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폴란드 입장에서는 미치지 그죠? 진짜 믿고 좀 기다렸더니 여기 양쪽에서 쳐들어와가지고 자기 나라 잘라먹고 폴란드가 사라졌던 시기가 있어. 자 생각해봐. 요즘 이제 현대 이야기야. 현대 역시 뉴스 같은 거 보면 우리나라가 사상 최대 무기 수출을 기록했다라고 막 뉴스 봤나? 못 봤어요? 한번 검색해 보시면 나올 거예요. 최대 무기 수출인데 그 지금 많이 사간 나라가 어디냐면 폴란드야. 근데 저번에도 수업 시간에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어. 우크라이나 다음엔 누구다? 나다 싶은 나라가 무기 사가는 거 아닙니까? 폴란드가 지금 나다 싶어가지고 무기를 막 사가는 거야. 탱크 사가고요, 전차 사가고요, 이런 것도 엄청 사가요. 우리나라에서 운용하는 것보다 더 사갑니다 지금. 왜냐? 우크라이나 지금 그걸 보니까 지금 옛날 과거 기억이 나는 거야. 영국, 프랑스 믿고 기다렸더니 지금 어떻게 됐어? 옛날 나라가 없어졌잖아. 그러니까 지금 그런 과거가 있으니까 무기를 엄청 사가는 거야. 그런 오해까지 받을 정도로 쟤네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디 쳐들어가려는 거 아니냐고. 우리나라도 전시 상황이잖아요. 휴전 상황인데 우리나라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무슨 더 사가겠다고 하면서 자기들 이런 역사가 있으니까 지금 무기를 많이 사가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상호 방호 조약을 맺었지만 선전포고를 했지만 실제 전쟁이 없었다. 그래서 이걸 가짜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실제 전쟁 상황이었지만 총알 한 발 오고 가지 않은 그런 상태였다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그 다음 이제 독일 입장에서는 뒤를 이제 안전하게 만들어놨지? 이제 어디를 쳐다보겠니? 프랑스지. 프랑스. 이제 프랑스를 치러 갑니다. 이 프랑스. 프랑스도 바보가 아니에요. 프랑스도 바보가 아니라 마지노선이라는 마지노 장군의 이름을 딴 이 방위선을 만들어 놓습니다. 독일과의 접경 지역에 요새화 시켜 놓는 거야. 엄청난 돈을 들여서 쉽게 넘어올 수 없도록 요새화 시켜 두게 돼요. 이걸 뚫을 생각도 뚫을 능력도 없었어요. 히틀러는. 왜냐? 위에 여기 숲이 하나 있어요. 이 숲이 있는데 여기는 요새화 시켜놓지 않았어. 왜냐? 넘어올 수가 없는 지역이었거든. 근데 히틀러의 탱크 부대가 일로 이렇게 넘어가서 프랑스를 바로 점령해버립니다. 자기들은 몰랐겠지. 이 돈 많이 들여놓은 마지노선을 패싱 뒤로 넘어서 우회해서 이 숲으로 프랑스를 들어가고요. 프랑스가 정복당하는 일이 발생해요. 프랑스 정복당해서 이제 누구만 남았어? 영국만 남았지. 그래서 영국을 봉쇄하고 이제 여러분들 2차 세계대전 영화 같은 데 보면 영국 입장에서 보면 맨날 삥 하면서 막 폭격 날아오면서 막 도망가는 이런 장면 많이 나오잖아. 왜냐면 독일이 계속 폭격을 했거든요. 섬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배는 힘들잖아. 해군력이 워낙 세니까 계속 폭격만 했던 거야. 이때 히틀러는 생각했습니다. 뒤통수도 빨리 치는 놈이 이긴다. 누구를 뒤통수를 쳐? 독일이 이제 소련을 공격을 해요. 소련을 공격하는데 빠르게 계획을 진행해가지고요. 모스크바 40km까지 진행이 됩니다. 수도 40km까지. 즉 광주가 수도라 그러면 장성 앞까지 온 거야. 거의 이길 뻔했어요. 근데 뭐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 아주 큰 피해를 받고요.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전쟁이 장기화되다 보니까 이렇게 길어질 줄 몰랐는데 장기화되다 보니까 겨울이 왔어. 탱크가 안 움직여. 자고 일어났는데 옆에 동료가 죽어 있어. 사령부에 전화를 했어. 춥습니다. 옷 좀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어떻게든 버티라고 끊어버려. 그런 식으로 해서 독일이 추위에 패배를 하게 되고요. 우리 그때 프랑스 그 사람도 있었죠? 러시아의 추위에 지고 온 그 남자. 그지 나폴레옹. 소련이 이 겨울이 오면 이걸 뚫는 사람이 없어요. 다 죽습니다. 그래서 폴란드가 아니라 프랑스의 나폴레옹도 실패했고요. 히틀러도 실패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실패하게 되고요. 이 당시 이제 영국에서 이 프랑스로의 상륙작전을 시도합니다. 무슨 상륙작전?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성공하게 되면서 프랑스가 다시 해방되게 되고 그 기세를 몰아붙이면서 독일이 무너지게 되는 계기가 발생하게 됩니다. 어렵지 않죠? 일단 히틀러 시점에서 한번 쭉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2차 세계대전 전개 내용을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바라볼 겁니다. 1938, 39 이 내용, 그 뒷 내용까지 쫙 한번 정리해 드릴 테니까 다음 시간에 준비해 오시면 되고요. 우리 오늘 한 내용은 199페이지까지 봤습니다. 그 중간 내용까지. 그래서 히틀러 집권 이후 독일이 국제연맹에서 탈퇴하고 재무장을 선언한 유럽의 긴장 고조 아까 봤고요. 그 이탈리아와 독일, 그다음 이탈리아가 독일과 베를린 로마 추축을 형성하는 편, 일본과도 손을 잡고 반공 협정을 체결하여 파시즘 국가 간의 결속을 강화했다. 즉 독일, 이탈리아, 일본 이렇게 셋이 힘을 합쳤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딱 10초만 더 할게요. 1938년 독일이 오스트리아를 병합하고 체코슬로바키아 일부를 점령하자. 이 내용 나와 있죠. 점령하자. 영국과 프랑스는 반파시즘 연합을 결성하고 폴란드와 상호 원조 조약을 맺어 독일의 팽창에 대항하였다. 하지만 군대는 보내지 않았다라는 내용까지 봐주면 되겠습니다. 혹시 질문? 어서 수업 끝.